목사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고요. 4월 달에 제가 베트남에 좀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그 베트남 갔다 온 여행 일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 시청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 돈 두고 다닌 게 아니고 많은 나라들을 뒤에서 많은 나라들을 다녔어요. 사실 제일 처음에 갔던 게 1994년도에 의회 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미국 캐나다를 갔었는데 그때는 일기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미국 캐나다에 관련된 여행 일기를 무려 100페이지가 넘게 제가 썼습니다. 사진 자료 다 넣고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너무 잘 썼다고 원래 300부를 인쇄를 했는데 1000부를 더 추가로 인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장 보람 있는 것이 그때 내가 좀 고생을 했지만 일기를 내가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원들도 있고 또 나는 그때 이제 1994년도니까 내가 이제 7급 때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제일 젊으니까 나보고 그걸 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썼는데 쓸 때는 그거를 뭐 힘들기는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지 지금도 그 책자를 보면은 아주 그 생생하게 그때 그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은 나라들을 다녀서 한 20개국 이상을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쓴 거를 이제 읽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사인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직접 쓴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 가는 것은 지방에서 목사님들하고 목사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갔는데 저는 다른 일정도 많이 있고 그래서 원래는 신청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하는 마이클 선교사님하고 몇몇 사람이 베트남에다가 한글 학원을 만들자. 한글 학원. 그리고 IT 학원도 만들자. 그 다음에 영어 학원도 만들자. 그리고 그쪽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한국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베트남을 한 번도 안 가고 처음 갔어요, 이번에. 처음 갔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탐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정탐, 탐색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여행 일정이 우리 젊었을 때는 베트남 가면 저 북쪽 하노이서부터 남쪽 호치민까지 막 여러 가운데를 다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목사님들 또 뭐 원로 목사님들까지 있다 보니까 나트랑이라고는 그 도시 하나만 갔어요. 나트랑이랑. 근데 나트랑에 가면서 이 나트랑을 왜 가게 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월남 참전용사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 다 나트랑에서 근무를 했더라고. 그러면 월남전 하면은 우리나라가 38선이 있는 것처럼 북쪽에 이제 월맹이 있고 밑쪽에 월남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휴전선 부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나트랑은 어디냐면은 가장 남쪽 있잖아요. 베트남의 가장 남쪽이 이제 호치민인데 호치민 위에 있는 도시, 바로 위에 있는 도시. 나트랑.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하노이가 서울 정도 되고 호치민이 부산 정도 된다면 나트랑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대전보다는 규모가 적은데 거기에서는 대전 정도, 베트남에서 대전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규모는 아마 청주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비행장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한글 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한글 학원을 했었대,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전문 가이드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한글 학원은 접고 자기 친구가 하고 있다고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글 학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선교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글 학원. 근데 한글 학원을 해서 한글을 가르치는데 한글 가르치는 문장은 성경으로 가르치려고 그러게. 성경. 다 성경으로 해서 복음을. 근데 거기 공산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복음 전파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글을 가르치는데 문장을 성경으로 가르치든 뭐 이순신 장군을 가르치든 상관없잖아요. 이순신 장군 난종일기를 가르치든 성경을 가르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학원, IT 학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한글 학원을 개설해서 한글을 가르치는데 선교 목적으로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해요. 배우고 싶어하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임금을 굉장히 올려놨어요. 임금을 올려놔서 지금 12,000원 해가지고 월 임금이 최저임금이 210만 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205만 원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21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근데 21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210만 원이 아니고 외국인도 똑같이 210만 원을 주도록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안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평균 임금이 60만 원, 70만 원 되잖아요. 내가 이제 필리핀에 2월 달에 필리핀에 갔었고 필리핀에 한 3번 정도 갔었어요. 근데 필리핀은 평균 임금이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한번 보세요. 30만 원을 타는 사람이 한국에서 210만 원을 타면요. 몇 배예요? 7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아주 꿈이에요. 그게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평균 임금은 60만 원, 70만 원,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받는 것보다 보통은 3배 이상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한글을 배웠을 때 취업을 시킬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 이제 현황에 보면요. 청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전라남도 뭐 경상남도 이런데 많은 곳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미 책정된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인구 소멸 지역은 그 비자를 3개월 동안 노동자를 받아가지고 거기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 한글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구 소멸 지역 농촌 지역도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이제 하는데 그 취업 비자를 3개월인데 3개월 후고도 이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야. 3개월 약속해 놓고 와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돼서 여기서 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취업은 어려워요. 그런데 장기적인 비자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유학 비자, 유학. 여기 이제 충남대학교나 배재대학교나 이런데 사실은요, 배재대학교 같은 경우 제가 그 교수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특히 대전 이남 이쪽에는요, 대학교가요, 학과가 신입생이 한 명도 모집이 안 되는 과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국문과, 영문과 뭐 이런 그런 게 뭐 대수가 높았잖아요. 지금 한 명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 과가 폐쇄돼가지고 교수들이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폐과가 안 되도록 하려면 한국 학생들은 점차 줄어들어 신입생이 안 들어오니까 외국 학생을 받으면 돼요. 외국 학생. 그 베트남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대자대학교 총장을 만나가지고 무슨 과 해가지고 나한테 TO를 달라. 한국어과 뭐 이게 40명, 무슨 과 뭐 20명 해가지고 나한테 100명을 주면 외국인으로 베트남하고 필리핀에 영어 학원, IT 학원, 한글 학원 해가지고 한국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고 유학 비자를 받아서 입학을 시키겠다. 내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괜찮죠? 그러면은요, 두 가지 이득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이 채워지잖아요. 채워지고 뭐 여기에 우리나라 국적은 아니지만 한국의 상주인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심각한 게 인구의 감소예요. 그러니까 대전에 여기 무슨 빌딩이죠? 메가시티 빌딩이라고 하시나요? 메가시티 빌딩 알죠? 동양백화점 옛날 동양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메가시티 빌딩이 있는데 근데 그 빌딩이 동양백화점 더 커요. 근데 지금 10년 이상 그냥 방치돼 있어요. 10년 한참 넘었어요. 한참 넘었죠. 10년, 한 18년인가 뭐 얼마 됐다고 한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됐다.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의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큰 건물을 그냥 방치하는 게 수두룩이에요, 수두룩해.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 안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살려가지고 활용을 했겠죠. 여기 옆에 지금 충남 도청 있잖아요. 이게 중구청보다 3배나 더 큰 면적과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각 학교 있죠. 학교 교실이 텅텅 비어요. 그 심각하면 대전 같은 데도 학교 교실이 많이 비어요. 그러면 그 학교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 교육청, 교육감 이런 데 고민을 하는데 별로 고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한글 학원을 차리는데 한글 학원을 하는데 거기에 뭐를 접목시키면 성경을 가리키는 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접목시킨 게 뭐냐면은 일기 쓰기를 거기다 넣으신 거야. 일기 쓰기. 일기 쓰기 강사가 거기 투입이 돼서 일기 쓰는 것도 이 보급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랄 협동조합이 글로벌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는데 제가 있죠. 공부를 한글을 보급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세종학당이라고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세계 각국에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최저임금 정도 수준 210만 원 정도 수준을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임명장을 줘가지고 세종학당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돈이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세종학당은요 없어져야 돼 사실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뭐 선교사들도 없고 현지인들이 그걸 운영하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학생 수가 많이 모집이 되든 적게 모집이 되든 한글을 잘 배워서 높은 점수를 받든 적게 낮은 점수를 받든 상관없이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안 늘어요. 거기 들어가서 학생 그 세종학당에 가서는 한글이 늘지를 않아. 제대로 관심 있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근데요, 우리가 하는 한글 학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토익 만점 받게 해주는 학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글 100점 만점 만드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한글을 잘 배워가지고 고득점 받는 사람을 선발해서 한국에 유학을 시키겠다고 공약을 하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뭐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유학을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유학을 하냐? 충분히 유학을 해도 돼요. 제가 시청에 문화예술과 근무했을 때, 그때 함신익이라고 예일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대전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첫 번 미팅을 저하고 했어요. 저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했다. 그분이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에요. 미국 건너갈 때, 미국의 학비가 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엄청나게 비싸요. 사립대학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엄마한테, 비행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했겠지만은, 현금으로 준 거는 $100 가지고 왔다. $100 가지고 가서 예일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대전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거기 가서요, 돈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뭐 접시도 닦고 일해가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대학교 석박사까지 마치고 예일대학교 교수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기업 뭐 사장이나 회장 아들, 딸이나 손자들이 가면은 잘 될 것 같죠? 돈을 잔뜩 줘서 막 좋은 집에다가 용돈도 막 많이 줘서 그렇게 하면은 교육이 잘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은 허랑방탕하고 마약하고 다 망가지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야. 그런데요, 진짜 우리나라가 못 살 때 함신익 같은 사람은 $100 가지고 가서 그 이후에 그 가난한 목회자가 돈을 붙여줄 이유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여건이. 그러나 거기서 석박사까지 예일대학교 교수까지 돼. 세계 최인류대학이잖아요. 예일대학교 교수가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최저임금이 210만 원이니까요. 학비를 자기가 조달하고서 또 한복 챙겨서 4년 동안 여기서 유학을 하면 있죠. 유학 비자를 받으면 자기 부모들한테 용돈도 보내줘 가면서 학비를 벌어가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만 딱 주면요, 한글 배우러 그 사람들 임금이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30만 원이고 저 베트남 가서 60만 원인데 10만 원씩 학원비 내라고 해도요,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나트랑 거기에는 학원이 없더라고. 한글 학원이 없더라고. 하노이하고 호치민은 여기는 한글 학원이 이제 꽤 있는데, 그런데 저와 같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랄 협동조합에 저하고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기 쓰기도 좀 보급하고, 복음도 전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이 학원이라는 건 있잖아요. 학생 수만 많으면은 돈이 들어갈 게 없어. 칠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은 현지인들하고 뭐 조인해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100명이 10만 원씩 내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200명이면 2000만 원이고 한 달 수입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트남에서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 선진적인 이 교육을 받고 또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공부하면요, 그 사람이 베트남에 다시 가가지고 베트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못 살던 시대에 한국 선지자들이 왔잖아요. 한국 선지자들이 와서
유학을 보내줬어요. 유학을 보내줬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은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아펜젤러나 이승만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아펜젤러와 서재필이에요. 배제학당에 가서 최초로 만난 스승이 누구냐면은 한국계 미국인 서재필과 아펜젤러가 스승이었는데, 이 배제학당이 배제대학교잖아요. 거기에 지금 배제대학 가면은 한쪽에 아펜젤러 동상이 있고 한쪽에 이승만 동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승만이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에서 가장 감명 있게 배운 것이 뭐냐면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 민주주의를 배웠어요. 민주주의를 배우고 나자마자 바로 실천해 버려요. 이승만은 어떻게 실천하냐면은 서울시 한복판에 가가지고 고종 황제는 물러가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의회를 구성하고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 막 연설하고 들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 당시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역적이잖아요. 바로 체포돼가 한성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역적한테는 옛날에 어떻게 대우했겠어요? 엄청난 고문을 가하고 그렇게 했는데 죽을 고비도 많이 남겼죠. 그때까지도 예수를 안 만났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 근데 선교사가 넣어준 성경책을 있죠. 이승만이 이제 그 한성 감옥에서 읽어요.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은 큰 칼을 이렇게 차고 있고 양손에 묶이고 발도 묶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놓고서 옆에서 한 장을 넘겨주면 한 페이지를 읽는데, 이승만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요, 그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주면 한 페이지를 다 외우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기독교 교육을 하는 나라가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이승만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바로 거기서 실천해요. 이승만이 어떻게 실천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성 감옥에 44명이 정치범이 있었는데 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같이 감옥에 받은 사람이 이준열사 알죠? 이상재,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나오는 거물들이 다 누가 전도한 사람이냐면 이승만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이 지옥이었었는데 이승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옥을 천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신학교까지 개설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5년 6개월 만에 고종 황제한테 누가 석방운동을 했냐면 바로 미국 선교사들이 이거를 해서 석방운동을 해가지고 이승만이 5년 6개월 만에 석방되잖아요. 석방되자마자 고종 황제의 밀서를 들고 미국에 건너가는데, 그 모든 경비를 누가 되냐면은 바로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워낙 뛰어나니까 목회자로 삼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교비로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워싱턴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마쳤어요. 그런 기록은요, 세계 역사상 아직 깨지 못해요. 앞으로도 깰 수 없어요.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마칠 수가 없어요. 그런 초인류 대학에서 그렇게 마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거기서 마쳤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게 한성에도 임시정부가 있었고, 상해에도 임시정부가 많이 여러 개, 6개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한성에도 없었고, 상해에도 이승만은 없었어요. 그런데 상해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고, 한성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독립 자금을 거기서 모집해가지고 하와이 이런 데서 해가지고 상해에 막 보내주고 또 메시지를 보내고 세계 정세를 또 메시지로 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3.1운동도 기획하고 실제로 배후에서 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속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꿈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나라, 기독교 교육을 하는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선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전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군목이란 제도, 또 경목이란 제도 이런 것도 대통령 대에서 막 공개적으로 뭐 전도를 못하니까 그렇게 했고 그 양반이 재헌국회 초대 의장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종로에서 장선지 이윤영 목사님한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건국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노력으로만 됐겠느냐. 여기에 불교 신자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시작돼. 그래서 국회 첫 페이지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세계 유례 없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기도문이 딱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걸 저는 8월 15일 주일 그때마다 그 이윤영 목사님 그 기도문을 저희가 낭독하거든요. 근데 지금 읽어봐도 그 즉석에서 했는지 사전에 뭐 해서 했는지 말이에요.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그 기도 문장이 보면 지금도 보면.